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냐 아니면 저 PBR주냐 이렇게 두 개로 시소 게임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손명선 원교님이 저점 매수 관점 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2월 초순에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월 초순에? 2월 5일 날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저는 약간 또 네. 꺾었다. 최근에 삼성전자 7만 원 했다가 또 7만 7천 원으로 네. 한번 8만 원이었나? 네, 한번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올리셨는데 네. 전체적인 최근의 비율은 좀 약간 보수적이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는데 근데 저점 매수 관점 권고. 근데 이 리포트 제목도 사실 보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매수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가 네. 아니라 저점 매수. 네. 이게 약간 비관론자들이 많이 써먹는 네.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빠지면 사라. 네. 네. 그래서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 팔로우를 송현수 윤기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 의견이 12월 1월에는 어떤 빠질 것에 대해서 경계해라. 네. 그리고 2월서부터는 다시 채워갈 시점이다. 이렇게 리포트 추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펀더멘탈을 저희가 좀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당사에서 23년도 디램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5.7%에서 5.5%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상을 하회한 23년도 4분기 PC 출하량 때문이고 AI 서버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하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23년도 하반기 들어서 PC 출하가 빠르게 둔화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디램 수요 증가율 전망치도 PC 출하량 조정에 따라서 13.3% 증가해서 12.9% 증가로 소폭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히려 하향했네요. 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이제 PC, 스마트폰, 서버가 가장 중요해서 PC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24년도 출하량 플러스 성장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3년도 4분기 ODM 출하량 QQ 증가율을 보시면은 기존의 10.1% 감소해서 기존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4에서 5%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4,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이제 10%까지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23년도 출하량 증가율을 13.4% 감소로 기존 전망치보다 더 하회하는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4년도 2분기부터 역사적 평균 QOQ 증감률을 반영하면은 올해 출하량 증감률은 마이너스 2.9%로 도출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올해 하반기에 AI PC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빠른 성장 여부가 향후 PC 출하량 그리고 PC 디램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25년부터 이게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스마트폰 쪽을 좀 유심하게 봤는데 중고 시장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 600만 대 기록하면서 YOY로 4.8% 증가해서 11월 5.5% 증가해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인도 시장에서는 개선이 되었지만 중국, 미국 기타 지역에서 둔화가 되었고 핵심적으로 12월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2,100만 대로 전월에 2,400만 대에서 둔화가 되었습니다. 12월 중국 스마트폰 실화 출하량은 2,680만 대로 YOY로 플랫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출하량이 실판매량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시장의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는 23년도 2분기 재고 관리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주문의 축소가 우려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이제 중간에 그림 9번을 봐주시면은 누적 재고가 지금 최근에 크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지난 10년간 분기별 평균 QOQ 증감률을 반영하면은 24년도 출하량 증감률 전망치는 플러스 1.6%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야, 그런데 12월이 중국 스마트폰의 시장 판매량이 전월 2,420만 대 대비해서 좀 줄었다 한데 그 메이트 7인가 그 화웨이에서 나온 핸드폰이 네. 9월, 10월 뭐 네. 이때 나와가지고 보통
그 출시되면 확 팔리고 네, 예, 맞습니다. 네. 약간 그 계절성이 월별로 있어요. 계절성이 있는 예,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전달에 비해서 둔화됐다. 야, 이게 맞는가 싶은데 근데 그림 9번 보면 중국 스마트폰의 누적 재고를 보면 이렇게 재고가 또 확 늘어났네. 그거는 또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실판매하는 것보다 출하량이 더 크다 보니까 재고가 조금 쌓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는 작년에도 한 5%, 한 네. 4.5% 증가했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그 정도 5%는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송명선 연구원은 봐라, 12월 달부터 벌써 꺾이고 있다.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는 모바일에서 잘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생각보다 턴이 좀 더디다. 더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버 쪽은 이제 빅테크들의 킥백스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올해 2월 2일에 집계된 미국, 중국 빅테크 업체 14개사의 24년도 킥백스 YY 증가율 전망치는 18.4% 증가로 12월 집계치 16.2%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단 이는 24년도 킥백스 전망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미국, 중국 빅테크 업체들의 절대 킥백스 전망치는 유사하다라고 봐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서 24년도 킥백스 증가율도 변동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네. 그 크게 디램의 전방 산업 수요가 PC, 스마트폰, 서버인데 이 AI 열풍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꾸준히 실적 체크를 하면서 제일 유심히 봤던 게 이 캐펙스 증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캐펙스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예, 서버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50% 이상 캐펙스가 늘어날 것으로 그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14개사라고 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친 거를 그냥 단순 증가율을 그냥 단순 평균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가중 평균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빅4의 네. 캐펙스 증가율은 상당히 공격적인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망치를 유지한다라고는 해놨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올해 24년도 빅테크의 캐펙스 전망치는 유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대만 요 서버 ODM 업체인 퀀타에 따르면 요 내용은 뭐예요? 그 퀀타라는 그 대만 서버 ODM 업체가 있는데, 24년도 AI 서버 출하량을 올해 대비 약 100% 거의 더블 성장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컨벤셔널 서버 출하량은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퀀타의 동사 주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인데,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24년도 캐펙스가 1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컨벤셔널보다 3배에서 10배 비싼 AI 서버 가격을 감안할 경우에 24년도 전체 서버 출하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퀀타는 동사 24년도 AI 서버의 출하량이 100% 증가하는 반면 AI 서버 및 부품 가격의 하락에 따라 AI 서버 매출액은 두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제시를 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성우 연구원하고 약간 좀 갈리는 부분이네. 이성우 연구원은 컨벤셔널한 쪽도 올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송명선 연구원이 예리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빅테크 업체들의 올해 캐펙스가 18.4%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비싼 AI용 서버 가격을 감안을 하면 컨벤셔널 그 비싼 거에서 50%를 투자하면 평균이 18.4 나오면 컨벤셔널한 거는 아예 안 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얘기다 그죠? 네, 플랫 정도 보고 플랫으로. 있습니다. 네. 그나마 비싼 게 좀 많이 팔려서 18.4 정도 될 거다. 네. 사실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주식 시장에 그죠? 예. 이 엔비디아랑 요 AI 요 생태계에 있는 그 라인들만 주가가 예, 지금 맞습니다. 집중돼서 올라가고 있고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극명하게 갈리고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그냥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 반면에 한민반도체는 최근에도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러네요. 완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수기 수요 부진 그리고 8월 이후 고객들의 적극적 재고 축적에 따라서 24년도 연말 기준 D램 낸드 재고는 23년도 3분기 말 대비 증가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23년도 4분기 D램 낸드 고정거래 가격이 D램이 13에서 18% 그리고 낸드가 9에서 41%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인상된 것으로 볼 때 고객들의 저가 재고 재축적 의지 및 반도체 업체들의 빠른 가격 인상 전략이 통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D램 낸드 ASP가 각각 10에서 15% 그리고 15에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업체들의 그 D램이나 낸드 같은 것들의 생산 증가율이 D램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낸드는 마이너스 2% 정도 생산을 줄였는데 오히려 수요 증가율은 전년 대비 D램 같은 경우에는 6% 증가, 낸드는 11%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가는 이만큼 필요한데 생산을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재고도 소진이 되고 그런 감사의 의지들이 가격 인생에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3년 D램 낸드 출하 증가율은 생산 및 수요 증가율을 모두 상회하는 12%, 9%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23년도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 축적 그리고 고객들은 재고 재축적 과정에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봐주시면은 감상 원복 스케줄과 제공품을 감안하면은 올해 연간 업계 생산 증가율은 낸드는 11%, D램은 13%가 예상이 되어 있고 감상 원복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D램 생산율 와이어 증가율은 5% 수준이다 라고 보셨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 YOY 증가율을 20% 이상일 전망이고 그 이상의 수요 증가율이 발생할지 여부가 24년도 하반기 여파의 관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D램 생산 YOY 증가율이 20% 이상이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과거에 그려져 있냐라고 봐주시면은 네. 이게 오른쪽 밑에 D램 수요 YOY 증가율인데 보통 한 25% 정도 매년 수요가 증가를 해왔고 업황이 좋을 때는 한 40%까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그래프가 90년도부터 제가 따왔습니다. 네. 95년부터 제가 따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1994, 5년, 95년부터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뭐 PC가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될 때다 보니까, 야, 그때는 60, 74, 77, 86, 이렇게 D램 수요 YOY 증가율이 있었다가 많이 떨어져도 41 정도 네. 떨어졌다가 또 90까지 갔다가 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지나면서 22%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48, 27, 31, 14까지 떨어졌었던 게 2015, 16 요때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바닥치고 다시 40% 정도 증가했다가 17년에 20에서 13%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2017, 18년도에 뭐 반도체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수익 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성장을 할 때는 플레이어가 많았어. 네, 맞습니다. 예, 옛날에 90년도에 반도체 회사가 한 26개, 7개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성장률이 10%, 20%대 낮아졌지만 이 3개 회사가 어느 정도 생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20% 정도 이 생산을 한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20% 정도 생산이 증가할 것 같고 증가하고 상반기는 한 5%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1Q까지는 뭐 감산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였으니까 네. 자, 올해 하반기에 20% 생산을 늘렸는데 가격도 올해 3Q 문 이사님 올해 3Q, 4Q에도 지금 D램의 고정 가격이 그래도 한 5에서 10%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네. D램하고 낸드가 네, 다. 그렇고 3분기 살짝 쉬었다가 4분기에 또 많이 올라가요. 4분기에 Q가 이렇게 20% 늘어나는데 P까지 네. 늘어나면 그러면서 올해 4Q 정도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좀 돈은 아주 많이 번다라고 그렇게 컨센이 잡혀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크게 송연구원이 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반박이 있나요, 그러면? 서버 쪽은 뭐 크게
뭐 우려하는 그런 얘기는 없다 그죠? 서버 쪽에는 네, 맞습니다. 네. 어. 네. 이게 워낙에 지금 그 엔비디아 그 코스 쪽으로 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다 서버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년 되면은 25년 되면 또 PC로도 추가가 되고 올해는 뭐 스마트폰에도 삼성전자에서 달고 출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서버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게 확장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은 전망은 없는 거죠. 네, 예, 그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네. 뭔가 수요가 탄생하면 거기서 이제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 부분은 없고 지금 반도체 이제 주식 밸류에이션 및 주가 분석은 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게 가장 제가 유심하게 좀 보는 부분인데 송영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YY 진검률 그리고 OECD 경제선행 지수 중국의 크레딧 인퍼스 지수처럼 향후 매크로 경기 및 수요를 선행하는 지표들을 몇 개월간에 호행해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경제 선행 지표들의 방향성 및 변동폭에 따라서 이를 후행하며 반영하는 24년도 반도체 업황 그리고 실적 역시 커다란 차이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가장 유심하게 보는 게 글로벌 유동성 YY 진감률인 게 저는 어떤 그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통해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풀고 줄이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경기가 그로 인해서 좋아지고 나쁘고 이런 사이클을 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YI 증감률이 밀접한 동행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주가와의 동행성이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16년, 17년부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만 투자하는 해외 패시브 펀드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반도체 주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과의 동행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11월, 12월을 보수적으로 보시고 2월부터 이제 다시 담아야 된다는 관점에 대한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 주가와 동행해온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지난 연말 시장 금리 급락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급상승에 따라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연말 반도체 주가 강세의 원인이며 다행인 것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절대 수준이 크게 상승하며 향후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및 반도체 주가 업황의 낙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래 그림 36번을 같이 봐주시면은 2월 1일 글로벌 유동성 절대 규모가 올해 6월 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YY 증감률은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형성 그리고 24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 리포트에 대한 얘기는 일관성 있게 네.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성의 목소리도 네. 넣어 놓으셨어요. 그죠? 네. 예, 이 그림 36번의 자료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네. 작년 연말하고 올 한 2월까지 네. 유동성이 많이 빠질 거니까 네. 빠지면 반도체 주가는 거의 항상 빠졌다. 네. 예,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하셨는데 네. 그 작년 11월, 12월 달에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페드는 금리를 낮추지는 않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죠? 네. 5%대에서 뭐 3.6%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유동성이 오히려 보강되는 효과. 네. 그래서 우리 박성구 주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네. 많이를 하면서 실제 글로벌 유동성, 이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도 그렇고 이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거는 금리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유동성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작년 11월 12월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와서 반도체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유동성 절대 규모가 올해 6월 말까지는 유지된다라고 옆으로 이제 파란 선을 유지된다라고 일단 해 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YOY 증감률은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형성. 어쨌든 플랫하게 가면 떨어지는 거다, 그죠? 증감률이? 네, 맞습니다. 근데 2월 상반기 중에 전 2월 달이 그 YOY 증감률로 봤을 때는 바닥에 나왔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페드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인하를 바라보는 좀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더 크게 유동성이 급락할 상황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YY 진검률이 바닥 찍고 다시 좀 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전에도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페드의 아예 정책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오히려 쉬워요. 네. 그죠? 오히려 쉬운데 페드의 정책 금리보다는 그 시중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저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함부로 예측했다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올라가면서 그 주가가 크게 더 빠지면서 그죠? 네, 좀 고생을 했듯이 그 매크로 지표를 유동성이 이렇게 플랫할 거다라고 저는 이 전망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네. 저는 송명석 연구원답지 않다.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왜 매크로 지표를 이럴 거다라고 가정하는 그 어썸션이 좀 무리수 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제 여러 번 저기 박성국 프로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은 송명석 연구원도 여기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라는 네. 단서를 분명히 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유동성을 체크를 하면서 최근에 중국은 금리를 지준율도 인하고 중국은 네. 계속 낮췄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하게 이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큰 국가 세 개가 유럽, 중국, 미국, 네. 예, 이런 부분인데 일단 요 부분은 충분히 변수가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정하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송 연구원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저점 매수할 관점이다 이렇게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저점 매수할 관점이다라는 게 이 유동성 지표를 얘기하면서 봐 이렇게 유지만 되면 또 빠지니까 싸게 살 기회를 저점, 예, 싸게 살 기회를 줄 거다. 약간 그래도 한번 빠질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저는. 빠질 때마다 사자 그런 뉘앙스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빠질 거다라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냥 시기를 나눠놓고 어느 정도 그냥 분할 매수로 관점을 하자. 근데 어떤 빠질 때마다 사자 이런 의견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건 아, 그래요? 아니고 네. 그냥 그건 아니고. 시기보다 분할 매수를 하자.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송연구원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TP 가격은 얼마라고요? 제가 그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지난번에 7만 7천 8천 원? 예, 77,000원으로 기억합니다. 7만 7천 원.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TP 조정이 없었다면 87,000원. 아, 8만 7천 원이에요. 올렸나요? 근데 2월 1일 날 나온 리포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당분간 보수적 관점 공고.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그래도 한번 빠질 거야. 네. 약간 그런 느낌 없고. 근데 TP는 87,000원 많이 올려놓으셨다 그죠? 네. 네, 올려놓으셨고. 자, 저는 우리 송명석 연구원 제일 좋아합니다. 반도체 연구원 중에 송명석, 이승우. 사실 다른 연구원들도 좋아해요. 다 나름대로 그 자료에 보면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항상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분을 좋아하고요. 근데 저점 매수 빠질 때마다 매수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어드바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경제 TV 보다 보면 이 종목은 반등하면 파세요 이러잖아요. 팔아야 될 주식이면 반등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빠지면 사라는 얘기를 한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사야 돼요. 그냥 사서 갖고 있어야 되지. 너무 저점 매수. 근데 우리가 그 퀀트를 따로 돌려보는데 과거에 5년 동안의 짝수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5,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1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뭐 반도체 좋아했지만 1월 달은 반도체 마지막
이렇게 싸게 살 기회를 줄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단 EQ, 3Q, 4Q 이 수요와 생산 요 거기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네,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송명석 연구원 자료는 항상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죠? 이제 백화점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네. 그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